제 아내는 천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착한 사람입니다. 아내를 처음 본 그날도 천사 같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공기가 바짝 들어서 발걸음은 정직했지만 마음은 어찌나 들떠 있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저녁이구나,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하는 마음에 정말 기뻤습니다.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정겨운 동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동네 모습이 그리 아름다워 보일 순 없었습니다. 한 바퀴 구경 좀 하고 가려고 일부러 시내에서 내려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자가 넘어졌고 그 바람에 자전거에 있던 음료 박스가 쏟아지면서 다 깨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유리 조각과 음료들로 길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때 흰 원피스에 앞치마를 두른 한 여자가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홀린 듯 달려가서 치우는 걸 도왔습니다. 그게 제가 본 아내의 첫 모습이었고 그날 제가 본 건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그 이후 아내 모습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고 부모님 가게에서 일하는 아내를 매일 보러 갔습니다. 비가 와도 우박이 떨어져도 푹푹 찌는 날씨에도 아내를 보러 갔고 꼬박 반년을 쫓아다니고서야 아내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저희는 부부가 되어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처가댁은 가게를 하셨는데 아내 형제가 총 5이라 빠듯하게 생활하셨습니다. 저는 군대 전역하고 큰아버지 밑에서 잠깐 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하던 그맘때 큰아버지께서 여유가 없어지셔서 눈치껏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어도 아내와 함께라면 좋았지만 고운 아내에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괜히 저 만나서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얼른 좋은 집 살면서 넉넉한 생활을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일자리가 없던 저는 인근의 한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영세한 공장이었지만 그래도 월급 밀리는 일 없이 돈은 잘 줬습니다. 공장 사장님도 착하셨고요. 또 공장 일은 처음이었는데 이런저런 기계 다루는 거 잘 알려줘서 일 배운다고 생각하고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일하던 시간은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였습니다. 그중 점심시간이 1시간 있었는데 공장이 작으니까 식당 같은 게 없었습니다. 식사 제공도 안 됐고요. 그래서 알아서 나가서 밥을 사 먹거나 아니면 도시락을 챙겨 다녀야 했습니다. 몇 끼를 사 먹자니 한두 푼이 아니니까 돈이 아까워서 도시락을 챙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매일 6시에 일어나서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챙겨줬습니다. 아내의 도시락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생각도 나더라고요. 저는 형제가 셋인데 셋 다 남자라서 진짜 먹는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희 부모님께서 식비 때문에 꽤 많은 지출을 하셨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첫째라고 어머니께서 동생들 몰래 도시락에 동그랑땡 같은 거 하나 더 넣어주시거나 계란말이 하나 더 챙겨주시고는 하셨는데 그게 저한텐 꽤나 재밌는 추억이었습니다. 아내 도시락을 볼 때마다 그 기분 좋은 추억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삶고 손으로 찢고 조리는 정교한 과정이 들어간 장조림부터 조물조물 무친 콩나물, 들기름에 볶은 김치까지 참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예쁘게도 담겨 있었습니다. 공장 내에서도 아내의 도시락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와, 뭐야. 오늘 또 반찬이 바뀌었네? 신혼인데도 새댁 솜씨가 정말
좋구만. 아유, 부럽다, 부러워. 그러게 말이야. 우리 집사람도 처음엔 도시락 싸주더니 이제는 나가서 사 먹으라고 하더라고. 매일 아침 도시락 싸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거든. 결혼 선배들의 부러움을 사며 도시락을 먹을 땐 괜히 어깨가 으쓱해지고는 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커지는 동시에 이거 먹고 더 열심히 일해서 아내 호강시켜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시락을 싸며 일을 다닌 지 석 달쯤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새로 공장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공장에서 어린 편이었는데 그 여공은 더 어려 보이더라고요. 20대 초반쯤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나이면 사람이 되게 밝잖아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활발하게 행동하지 않아도 20대 초반만의 밝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여공에겐 그런 밝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뭐랄까, 조금 우울해 보인다고 해야 하나, 힘들어 보인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제가 일했던 그 공장에 아주머니들이 꽤 계셨거든요. 아주머니들께서 항상 으쌰으쌰하며 응원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서 공장 분위기가 되게 좋은 편이었습니다. 새로운 여공이 들어왔으니까 아주머니들께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돈 버느라 고생하네. 손도 참 곱다고. 어쩌다 이런 험한 곳에 왔어. 몇 살이나 먹었어? 엄청 어려 보이는데. 아이고, 깡 말라서 살이 하나도 없네. 밥은 먹고 다녀? 아주머니들의 관심에 여공은 어색한 웃음으로 답했습니다. 숫기가 없는 여공은 어째 아주머니들의 관심이 조금은 부담스러운 듯 했습니다. 여공은 점심시간에도 항상 혼자 돌아다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잽싸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 우리가 불편해서 밖에서 혼자 사 먹고 들어오나 보다 하고 저희들끼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어느 날 공장은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너무 배가 불러서 한 바퀴 돌려고 공장 근처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장 뒤편으로 가게 되었죠. 공장 뒤편은 사용하지 않는 큰 자재들이 있어서 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저도 그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앞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쌓인 자재들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라고요. 혹시 누가 있는 건가 싶어서 슬쩍 들여다보니까 다름 아닌 그 여공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없는 곳에서 뭐 하나 봤는데 혼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사 먹는 줄 알았는데 밥을 싸서 다녔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여공 손에 들린 밥이 사람 주먹만한 공처럼 동그랗게 말려져 있었는데 그냥 맨밥이더라고요. 반찬 하나도 없이 주먹만한 밥을 그냥 우걱우걱 먹고 있는 겁니다. 당황해서 저도 모르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니, 여기서 지금 뭐 하세요? 왜 들어와서 먹지 않고 이런 곳에서? 죄송해요. 다 먹었어요. 허둥지둥 밥을 치우려는 여공에게 괜찮다고 마저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공은 꾸벅 인사를 하곤 얼른 밥을 다 먹어버리더군요. 이 사람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고 그냥 가는 게 좀 그래서 슬쩍 물어봤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밥을 먹어요? 사람들이랑 대화도 잘 안 하고 혼자서 다니고. 혹시 무슨 사정이 있어요? 말해주기 싫으면 말 안 해줘도 괜찮아요. 여공은 한참 우물쭈물하더니 조심스럽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사실 여공에겐 태어난 지 돌도 안 된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동갑내기 남편과 식도 올리기 전에 아이가 생겼고 축복으로 낳아 기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이는 정말 예쁘고 남편이랑도 사이가 참 좋은데 금전적인 형편이 많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다 너무 어릴 때 결혼을 해서 경제적으로 갖춰진 게 아무것도 없었다더라고요. 어른들께 도움을 받아야 했었는데 양쪽 집안이 다 힘든 상황이라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께서 좁은 집이지만 괜찮으면 같이 살자고 하셨고 그렇게 친정에서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친정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계셔서 거기서 같이 일하며 돈을 벌려고 했대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정이 안 좋아져서 시장에서 장사를 못하게 되었답니다. 여공의 부부뿐만 아니라 친정어머니께서도 일자리를 잃었으니 모두가 난감한 상황이었죠. 그뿐만이 아니었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아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만만치 않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더라고요. 이렇듯 너무 상황이 안 좋아서 남편은 배를 타러 갔다고 했습니다.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것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여공도 집에서 아이만 볼 수가 없었답니다. 친정어머니 대신 자신이 일을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어머니께 아들을 맡기고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동네 식당에 가서 일을 했답니다. 좁은 동네라 서로 사정을 다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사장님을 믿고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월급도 약속했던 것보다 조금만 주고 늦게 주고 어린 게 사고치고 애 낳아 키운다며 엄청 무시를 했답니다. 돈이 궁한 걸 아니까 일부러 힘든 일만 골라시키기도 했다더라고요. 아들 생각하면서 참고 맨날 울면서 일하다가 결국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았답니다. 두 번째로 일하게 된 곳은 공장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곳은 여공들이 많은 곳이었고 사정딱한 사람들이 많았다더라고요. 혼자 아이 키우며 일하는 사람도 있고 아픈 부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공도 자신의 솔직한 사정을 털어놓았고 동료들과 서로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면서 지냈답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어느 날 이 여공이 일을 좀 잘하니까 반장님한테 칭찬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그걸로 엄청 질투를 했다더라고요. 친했던 동료들이 돌아서는 건 한순간이었답니다. 급기야는 남편이 멀리 일하러 가서 없으니까 반장한테 여짓을 했다면서 없는 말까지 지어냈다더라고요. 그래서 또 일자리를 새로 알아보게 되었고 집에서 멀리 떨어진 저희 공장으로 온 거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영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남편도 곁에 없으니까 딱 공격하기 좋잖아요. 무시하기 좋고 만만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좋은 분들이라는 거 알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 사정 비밀로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저 여기선 오래 일하고 싶어요. 솔직히 여공의 사연을 듣고 엄청 놀랐습니다. 마냥 어리게 보여서 아이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게다가 아픈 나이에 남편도 없이 생활을 책임지고 있다니. 알고 보니 저보다 더 어른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죠. 여공이 주머니에서 아이 사진을 꺼내 보여주는데 내내 생기 없던 눈이 그제서야 빛나더라고요. 아들이 삶의 원동력이었나 봅니다. 저도 가정이 생기고 아이를 꿈꾸는 입장이라 그랬나 어쩐지 그 여공이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아이 낳고 몸도 성하지 않을 텐데 나와서 일하는 게 참 멋지기도 하고 저게 부모의 마음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퇴근하고
집에서 아내에게 여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정을 듣고 놀란 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음 여린 아내는 진심으로 그 여공을 걱정했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아이 키우려면 체력이 좋아야 한다던데 어떻게 맨밥만 먹고 힘을 내려고. 당신 도시락 챙기면서 반찬을 좀 더 싸줄까요? 반찬을요? 그 사람 주라고? 아휴, 괜찮아요. 당신 힘들게 뭘 그래요. 뭐 얼마나 된다고요. 제가 따로 반찬만 좀 더 싸줄게요. 그 아기 엄마 가져다 줘요. 제가 천사와 결혼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도 여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반찬 1인분 더하는 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매일 해준다고 생각하면 그 양이 적지 않거든요. 양도 늘려야 하고 반찬통 씻기도 하고 이것저것 손도 더 가고요. 그럼에도 선뜻 반찬을 해준다고 하는 아내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제 반찬을 좀 나눠줄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어렵게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그래야죠. 딱한 사정을 듣고도 모른 척하는 건 도리가 아니니까요. 제가 여공의 사정을 아내에게 말한 다음 날부터 아내는 1인분의 반찬을 하나 더 챙겨줬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고 저는 사람들 몰래 공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역시나 여공이 곰 같은 주먹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아무 맛도 안 나는 보리밥을 억지로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싸준 아직 뜨뜻한 반찬통을 들고 다가갔습니다. 밥만 먹어서 힘이 나겠어요? 오후에 또 일 많이 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요리를 참 잘해요. 이거랑 같이 먹으세요. 네?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아내가 그쪽 주라고 싸준 거예요. 제 거는 따로 있어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혹시나 부담스러워서 거절할까봐 후다닥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마칠 때쯤 여공이 빈 반찬통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보답은요, 무슨. 어려운 사람끼리 돕는 거죠. 아내가 좋아하겠네요. 잘 먹었다니 참 뿌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내는 매일매일 반찬을 싸줬고 저는 매일 여공에게 반찬을 전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월급날이 되었습니다. 그땐 월급을 현금으로 받았거든요. 일 끝나고 기다리고 있으면 사장님이 돈 봉투 들고 와서 월급을 나눠줬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월급날엔 괜히 기분이 좋잖아요. 붕붕 들뜨고요. 저 또한 그랬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서 시장에 들려서 통닭을 사갈까? 아니면 고기를 사갈까? 아내가 좋아하는 야구르트를 사갈까 하는 기분 좋은 고민을 했습니다. 드디어 두툼한 봉투를 손에 쥐게 되었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공이 저를 툭툭 쳤습니다. 잠시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따라가 봤습니다. 여공과 저에게 익숙한 공장 뒤편에 다다르니 여공이 방금 받은 돈 봉투를 뒤적이며 지폐 몇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반찬값이요. 많이 못 드려 죄송해요. 공짜로 얻어먹기만 하면 염치가 없어서. 네? 저 반찬값 받자고 드린 거 아니에요.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 거예요. 이러면 제 아내 성의를 모욕한 거나 다름없어요. 얼른 집어넣으세요.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순간 욱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돈 받으려고 그런 것처럼 보였나 싶더라고요. 놀란 마음에 좀 단호하게 말했더니 여공도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사정 안 좋은 거 뻔히 아는데 제가 그 돈을 받을까 봐요. 절대 안 받죠. 제가 다시는 이렇게 돈 주지 말라고 하니 여공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그 다음날에도 저는 계속해서 반찬을 가져다 줬습니다. 여공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감사 인사를 하며 반찬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 제가 여공에게 주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공도 가끔 제게 무언가를 줬습니다. 한 번은 상추를 한 봉지 가져다 주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상추랑 방울토마토를 자그마하게 키우시거든요. 약도 안 치고 어머니께서 정성껏 기르신 거예요. 아내분하고 같이 드세요. 맛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우와, 고마워요. 아내가 상추를 좋아하는데 잘 되었네요. 잘 먹을게요. 생각해서 가져다 준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아내도 상추가 참 싱싱하다며 좋아했죠. 그 이후로 가끔 상추도 가져다 주고 방울토마토도 주고 콩나물 키웠다고 콩나물을 준 적도 있었습니다. 여공은 그런 걸 줄 때마다 너무 별거 아니라 미안하다. 맛없으면 버려도 괜찮다 하며 주눅들어 말했습니다. 그게 되게 짠하더라고요. 그 나이엔 뭐든 당당할 때잖아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볼품없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직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잘 살 수 있다고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공이 식재료 가져다 주면 꼭 다음날에 맛있었다고, 아내도 저도 정말 잘 먹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채소를 잘 기르냐고 칭찬해줬습니다. 조금은 힘이 되길 바라면서요. 그렇게 거의 1년 가까이 반찬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한 지 1년이 조금 지났을 무렵에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겼습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첫 손주는 봐주고 싶다고 하셔서 처가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내 밑에 동생들이 그맘때 어떻게 시기가 맞아서 다 나가서 살게 되었거든요. 결혼도 하고 지방으로 일하러 가고 하면서요. 저희도 아무래도 아이 낳고 키우려면 단칸방 빼고 처가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원래 큰아버지 밑에서 일할 계획이었어서 그 근처로 신혼집을 구한 거였거든요. 처가댁이랑 꽤 멀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게 틀어져서 그냥 근처에 있는 공장에 들어갔던 거였죠. 그래서 처가댁으로 가게 되면서 일하던 공장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처가댁 근처엔 시내가 커서 일할 곳이 많았거든요. 공장이 아니더라도 뭐든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장인어른 지인분께서 하시는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일자리 알아보는 게 가장 큰 일이었는데 빨리 해결되어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공장에서의 마지막 근무날, 공장 사람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1년 동안 정도 많이 들고 너무 좋은 분들이셨는데 참 아쉽다 생각했습니다. 공장이 작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끼리 굉장히 끈끈했었거든요. 또 제가 어리니까 많이들 챙겨주셨고요. 공장분들 모두 떠나는 제게 응원의 말을 아끼지 않아 주셨습니다. 제가 반찬을 나눠주던 여공 또한 웃으며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모님께도 감사하단 말씀 전해주세요. 출산 잘하시고요. 앞날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그쪽도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아들도 괜찮아질 거고요.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꼭 기억하고 살게요. 아들 얘기에 여공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끝까지 눈물을 참고 웃으며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추억이 담긴 공장과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 사이에 장군감의 우람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리여리한 아내 몸에서 어찌 그렇게 큰 아이가 들어있었나 모르겠습니다. 뼈도 굵고
울음소리도 아주 우렁찬 아들이었죠. 아이가 주는 행복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내 하나만 바라보며 일했는데 이제 책임져야 할 사람이 늘었으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2배, 3배, 10배로 더 힘내서 일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공장에서 하루에 12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것 같아서 출근 전엔 자전거 타고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을 겨우 잤는데 그땐 힘든 줄도 모르겠더라고요. 젊어서 그랬나? 가족들 생각하니 힘이 나서 그랬나? 아주 쌩쌩했습니다. 그 전에 일하던 공장에서 배워둔 게 있으니까 새로운 공장에서도 적응을 빨리 했거든요. 제가 손도 빠르고 실수도 안 하니까 기장님도 좋아하시고 사장님도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을 보내고 저희 부부에게 또 축복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내를 닮아 아주 어여쁜 공주님이었습니다. 작은 얼굴에 오목조목 이목구비가 들어있는 게 참 예쁘고 아들보다 훨씬 작고 잠도 잘 자는 순한 딸내미였습니다. 식구가 늘어나니까 제 마음가짐도 더 단단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중 운이 좋게 제가 일하던 공장에서 조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월급도 늘어나게 되었죠. 열심히 산 보람이 있었습니다. 자식한테 쓰는 돈은 안 아까운데 제 자신한테 쓰는 돈은 한 푼이 참 아깝더라고요. 옷 한 벌 사 입는 게 아까워서 구멍난 양말도 꿰매서 신고 술 먹는 것조차 아까워서 술도 끊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징하다, 징글징글하다 싶을 만큼 아꼈고 그 덕에 저희 큰애 고등학교 다닐 때 집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좁은 땅덩이에 집이 그리도 많은데 언제 내 집 한번 가져보나 했거든요. 아끼고 아낀 결과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좋은 동네에 있는 으리으리한 집은 아니었지만 아파트 청약되어 들어갔으니 이만하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것도 반평생을 공장에서 일하면서 말이죠. 첫 공장에서 막내로 일을 하다가 조장을 거쳐 반장에 나중엔 기장까지 달았습니다. 많은 월급은 아니었지만 저만큼이나 알뜰한 아내 덕에 저금을 많이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신혼 때부터 아내한테 호강시켜준다고 했는데 맨날 아끼게 하기만 해서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청약되고 나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은 처음 봐서 찡하기도 하고 미안하고 또 고마웠습니다. 물론 대출 껴서 들어간 집이었지만요. 꼬박 30년을 공장일만 하다가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일생일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 취직을 할 것이냐, 식당을 차릴 것이냐 선택해야 했습니다. 집 사느라 받은 대출이 남아있어서 뭐가 되었던 간에 돈을 벌긴 해야 했습니다. 택시를 할까? 경비 쪽을 알아볼까? 아니면 도배 쪽을 배워볼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말을 하더라고요. 동생이 가게 내놓는다고 하던데 그거 우리가 해보면 어때요? 장인 장모님이 하시던 가게를 처제가 받아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게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이사 간다고 해서 이만 가게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그 가게를 받아서 운영해보자 하더군요. 실은 아내는 예전부터 식당을 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원래 장인 장모님 식당도 아내가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애들 키우는 거에 집중하고 싶다고 했고요. 무엇보다도 식당 메뉴가 국수였는데 아내가 국수는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제가 물려받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애들도 다 컸으니 아내가 더 챙겨줄 게 없잖아요.
아내가 애들 키우는데 정말 진심이었던 사람이라 엄청 헌신을 했는데 이제 애들이 알아서들 잘 살고 있으니 뭔가 헛헛해졌나 봅니다. 그 헌신을 쏟을 곳도 필요한 모양이었고요. 이제서야 용기가 생긴 거죠. 참 오랜만에 아내가 반짝거렸고 전 아내의 뜻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일하고 저는 홀을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국수집은 고깃집으로 탈바꿈을 했고 저희 부부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돈 아낀다고 도배도 아는 도배 사장님이랑 저랑 둘이 했고 아내가 시장에 친하게 지내던 사장님한테 조리도구도 싸게 가져오고 간판도 저희 딸이 디자인해주고 거래처 찾아줘서 생각보다 저렴하게 했습니다. 나이 들어 창업하니 아는 사람 통해 저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개업하는 날 아내는 발을 동동 구르며 들떠했습니다. 사실 저렴하게 가게를 차렸다고 해도 그래도 있는 돈 없는 돈 10원 한 장까지 탈탈 털어서 차린 거거든요. 저희 부부의 노후 자금이었던 셈이죠. 그러니 꼭 잘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럴 거라 믿고 시작했고요. 개업하던 날 감사하게도 지인들이 와서 매출을 올려줬습니다. 저랑 같이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도 와서 고기며 술이며 잔뜩 먹고 가기도 했습니다. 저희 애들도 친구들 데리고 와서 먹기도 했고 동네 사장님들도 와주셨죠. 원래 개업할 땐 다 그렇게 지인들이 와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덕분에 오픈하고 한두 달은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대박 나는 거 아닌가 하는 설레발도 좀 쳤죠. 하지만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오픈빨, 지인빨에 불과했습니다. 지인들이 안 오니까 매출이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하루 중에 손님이 10테이블 정도가 평균이었습니다. 주말엔 그것보단 좀 더 있었지만 발바닥에 불날 정도로 바쁜 날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솔직히 속으론 좀 답답하긴 했습니다. 뭘 더 하면 좋을까 고민도 되었고요. 그런데 제 아내가 참 멋진 사람입니다. 속을 끓였으면 아내가 더 했을 텐데 속상한 티 한 번을 안 내더라고요. 손님 없을 땐 멍하니 있는 게 아니라 쓸고 닦고 광내며 더 열심히 가게를 정돈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저도 쓸고 닦고 광내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고요. 그래도 둘이 손가락발 정도는 아니니까 이 정도에 감사하자 생각하며 장사를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 열고 1년 좀 안 되던 때였습니다. 한 부부가 저희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저보단 조금 어려 보이는 나이대의 부부였습니다. 메뉴판을 보다가 주문을 하겠다고 불러서 가서 주문을 받았습니다. 주문을 받고 가려고 하는데 부부 중 여자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순간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왜 그러지?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주문을 더 할 건가? 여자가 가만히 저를 쳐다만 보니까 앞에 앉아있던 남자가 여자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는데 여자는 여전히 대답 없이 저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어쩔 줄 몰라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쩐지 여자 얼굴이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분명 낯이 익은데 어디서 봤더라? 어디였지? 어디지? 하는 순간 그 여자와 제가 동시에 하고 외쳤습니다. 제가 신혼 시절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아들 키우는 어린 여공에게 반찬을 나눠준 적이 있잖아요. 바로 그 여공이었습니다. 유니폼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과거 여공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팍 떠올랐습니다. 맞죠? 옛날에 공장에서, 와, 어떻게 여기서 만나네요. 네, 맞아요. 이런 데서 다 만나네요.
어떻게 지내시나 엄청 궁금했는데 정말 신기하네요. 세상 좁다 좁다 하는데 이렇게 좁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런 우연이 다 있나 싶어서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여인의 얼굴이 옛날과 다르게 굉장히 밝아 보여서 더 반가웠습니다. 예전엔 항상 우울한 얼굴,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는데 30년 만에 다시 보게 된 얼굴은 많이 밝아져 있더라고요. 그 밝은 인상에서 그간 잘 살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여인의 남편은 저희 가게가 있는 동네에 처음 왔다고 했습니다. 지인이 그 근처에 사무실을 차려서 인사하러 왔다가 밥을 먹으러 눈앞에 보이는 식당에 들어왔는데 그게 저희 가게였던 거죠. 자주 오는 동네라고 했어도 신기했을 텐데 처음 오는 동네에서 우연히 저희 가게를 들어오게 되다니 이거 참 신기한 인연이지 않나요? 여인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줬습니다. 제가 공장을 옮긴 후 여인은 1년 정도 더 공장에서 일을 했답니다. 그러다 친정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다더라고요. 그 이후 여인은 공장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들을 보게 되었고 배를 타던 남편은 배를 그만 타고 집에 들어가 살면서 다른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옛날에 저한테 말하길 아들이 아프다고 했었잖아요. 병원비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해서 여인은 아이를 등에 업고 일을 구하러 다녔다고 했습니다. 근처 시장 안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일손 부족하면 연락달라고 전화번호를 돌렸다더라고요. 명함만한 작은 종이에 이름이랑 연락처를 써서 나눠줬답니다. 여인은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참 궁상맞았다고 했지만 제가 듣기엔 너무 멋지기만 한걸요. 배짱이 남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노력 덕에 명절 되면 전집 가서 전부 치는 일 돕고 신발 가게 사장님 가족 상 치를 때 가게 지켜주고 여름에 정육점 직원들 돌아가며 휴가 갈 때 가서 고기 팔고는 했답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또는 옆에 묶어두고 말이죠. 이러한 부부의 노력이 기적으로 변한 걸까요? 아팠던 아들은 거의 완치가 되어 병원에 큰 비용 내는 일은 없게 되었고 그때부터 돈이 조금씩 모였답니다. 그래서 저를 만났을 그 시점엔 이제 남들만큼은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반찬도 많이 먹어요. 여인은 웃으며 농담을 했고 저도 그제서야 웃음이 나왔습니다. 여인의 남편도 제가 반찬을 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웃기 되기까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을 겁니다. 눈물 흘리며 맨밥을 우걱우걱 먹던 여공이 잘된 모습을 보니 참 기뻤습니다. 주방에 있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고 그날 아내는 상다리가 부러지게 한가득 상을 차려줬습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사모님 음식 솜씨는 여전하시네요. 옛날에도 반찬 진짜 맛있었거든요. 앞으로 종종 올게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인은 몇 차례나 더 감사하고 한 뒤에 가게를 나갔습니다. 그날은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된 것도 신기한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잘 살게 된 모습을 보니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았나 돌이켜보게 된 하루였습니다. 종종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여인이 떠났지만 그 이후 여인은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남편도 다시 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예의상 하는 말이었구나 싶더라고요. 잠시나마 좋은 근황을 나눌 수 있어서 기뻤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또 1년이 흘렀습니다. 1년 동안 장사는 그럭저럭 되었습니다. 아주 잘 되지도 아주 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사이에 단골분들이 좀 생겨서 먹고 살만했습니다. 50대를 넘어 곧 60을 바라보는 나이니
이 정도면 세상 살며 겪을 만한 것들은 거의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장사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사라는 건 참 내 맘 같지 않을 때도 많고 별의별 사람도 많이 만나고 가끔은 억울하고 황당한 일도 겪는 것이었습니다. 하면 할수록 장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고 다들 이런 거 겪으면서 장사하겠구나 싶으면서 모든 자영업자들이 멋있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가족이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30대 초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부부였습니다. 유치원생 여자아이도 한 명 있었죠. 1시간가량 맛있게 식사를 한 뒤 부부 중 남자가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계산을 하려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죄송한데 제가 지갑을 놓고 와서 그러는데 계좌이체를 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그때 2년 정도 식당 운영을 했는데 계좌이체 하겠다는 손님은 거의 없었거든요. 요즘에 카드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물며 카드 없어도 핸드폰에 있는 카드로 결제가 되는 세상인데 계좌이체를 한다고 하니 좀 수상했습니다. 그것도 혼자 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분도 있는데 여자도 카드를 안 들고 왔나 속으로 생각했고요. 그리고 장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20대 남자 둘이 밥 먹고 계좌이체 한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더니 보냈어요 하고 휙 가버리더라고요. 그때 바빠서 확인을 못했는데 마감할 때 확인해 보니까 돈을 안 보냈더라고요. 그 이후로 계좌이체는 자주 오는 손님 아니고서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말에 잠시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갑이 없으면 당황할 텐데 그런 티도 전혀 없었고요. 고민하다가 그래도 설마 아이 아빠인데 거짓말을 할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체하면 바로 핸드폰으로 확인하면 되겠다 생각했죠. 네, 그렇게 하세요. 계좌번호 여기 적어드릴게요. 잠시 뒤 남자가 이체를 했다고 했고 저는 곧바로 핸드폰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내역을 확인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몇 번이고 숫자를 다시 확인해봤습니다. 일시, 100, 1000만, 10만, 100만. 무려 500만 원이라는 돈을 송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손님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5만 원이었거든요. 그보다 100배 많은 500만 원을 보낸 겁니다. 어떻게 실수를 해도 0을 2개나 더 붙이나 싶더라고요. 당황해서 그 남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고, 손님, 돈을 잘못 보내셨어요. 5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을 보내셨어요. 제가 돈 다시 보내드릴게요. 500만 원 보낸 거 맞아요, 사장님. 이건 또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당황한 저와 다르게 부부는 미소를 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남자가 들려준 이야기는 500만 원이라는 돈보다 더욱 당황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공장에서 일하셨죠? 30년 전에 일하셨던 공장에서 한 여자분께 매일 반찬 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제가 바로 그분 아들이에요, 사장님. 어머니 대신 사장님 뵈러 온 거예요. 1년 전 우연히 저희 가게에서 만나고 종종 오겠다는 말을 하고는 다시 오지 않았던 바로 그 여인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상상도 못했던 만남이라 그저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왜 그 여인 대신 아들이 찾아온 것이며 또 이 500만 원은 뭔지 정리가 되지 않은 저에게 남자가 천천히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과 함께 저희 가게에 다녀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검진에서 암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초기에 발견했다면 좋았으련만 암 말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수술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는 과정에서 전이가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답니다. 그 과정이 참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아픈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투병의 시간을 보내다가 삶의 끝에 가까워졌고 여인은 자신의 아들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 중엔 제 얘기도 있었다더라고요. 가게에 다시 가기로 했는데 못 가게 되었다며 꼭 대신해서 가달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30년 전에 미처 못 준 반찬값을 늦었지만 꼭 주고 오라고 했대요. 여유가 생기면 언젠가는 그 반찬값을 꼭 주려고 했다면서 대신 은혜를 갚아달라고 아들에게 신신당부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사장님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밥에 소금 뿌려 먹는 그런 밥 같지도 않은 밥 먹을 때 사장님 덕에 안 죽고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께는 사장님이 주신 반찬이 반찬 그 이상의 것이었던 것 같아요. 제게도 항상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우라고 가르치셨어요. 어머니를 대신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어머니는 이곳에 다시 오실 수 없지만 저희가 대신 자주 찾아뵐게요. 다음엔 아버지도 같이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여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함께 듣고 있던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저희가 그래도 이 돈은 받을 수 없다고 30년 전에도 말했지만 돈 받으려고 반찬 나눈 거 아니라고 했는데 그 아들은 어머니 심부름을 대신했을 뿐이라고 하면서 꼭 받아달라고 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받기는 했다만 이 돈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민하던 중 이 돈은 제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연지사 이 돈은 제가 아니라 아내의 것이죠. 반찬을 한 것도 아내, 챙겨준 것도 아내니까요. 저는 그저 전달만 했을 뿐인걸요. 저는 500만 원을 뽑아서 아내에게 줬습니다. 이 돈은 아내만을 위해서 쓰라고 말이죠. 얼떨떨해하던 아내는 이내 한바구음을 지으며 정말 이 돈 내가 써도 돼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내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는 줄 아세요? 애들 장난감 파는 곳에 가서 장난감을 잔뜩 사더니 아이들 보육하는 기관에 전부 다 보내줬습니다. 장난감 쇼핑하는데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은 또 처음 봤네요. 기부하면서 입이 귀에 걸리게 웃는 걸 보니 제 아내 정말 천사가 맞나 봅니다. 장난감 사고 남은 돈으로는 저랑 여행 가고 싶다고 하길래 제 비상금도 깨서 2박 3일로 일본 다녀왔습니다.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 경주로 다녀오고 둘이 여행을 간 적이 없었거든요. 애들 어릴 때 가족여행 가봤자 1박 2일 정도가 전부였으니까요. 생각해보니 비행기 한 번을 태워준 적이 없어서 태어나 처음으로 여권도 만들고 비행기도 타봤습니다. 아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가게를 처제한테 맡기고 다녀왔는데 아무래도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2박 3일만 다녀온 거거든요. 가게 자리 좀 잡고 돈도 더 많이 벌면 그땐 더 먼 곳으로 더 길게 여행을 다녀야겠습니다. 아내랑 30년 넘게 살면서 이제는 더 설레이는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둘이서 여행을 가니 참 설레이고 들뜨더라고요. 이 나이에 주책인 걸까요? 아무튼 그 여인 덕에 아내와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참 고마웠습니다. 그 이후 여인의 아들과 그 가족들은 종종 저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여인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키려는 듯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건데 그 아들이 글쎄 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릴 때 아파서 병원을 하도 오가니까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너무 멋지고 존경스러워서 의사를 꿈꾸게 되었답니다. 아버지의 성실함과 어머니의 강단을 물려받아 열심히 공부를 했고 학원 한번 가지 않았는데도 의대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닮아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많이 극복하고 저랑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대화가 잘 통하더라고요. 좋은 친구처럼 지내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여인의 아들이 돈을 주고 간 날 있잖아요. 그날 제가 받은 건 돈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떤 은혜를 받은 건지 신기하게도 그날 이후부터 장사가 갑자기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쭉 꾸준히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아내랑 저랑 우스갯소리로 그 여인이 마법이라도 부리고 간 거 아니냐고 말하곤 합니다. 2년 동안 평범했던 가게가 특별히 뭐 바뀐 것도 없고 돈 써서 홍보를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잘 되는 거면 그게 마법이 아니고 뭐겠어요. 참 신기하면서도 기분 좋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덕에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사를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서툰 점이 많고 매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하는 이 과정들이 참 재미있습니다. 앞으로 이 속에서 또 어떤 인연이 생겨날지, 또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천사 같은 아내와 함께라면 모든 게 다 행복할 듯 하네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사, 하루하루 즐기며 소중히 살아보려 노력 중입니다. 여러분께서도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대되는 그런 인생을 사십시오. 행복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